그날 남편은 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평생 한 번도 손찌검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참지 못했지요. 딸이 도둑으로 몰렸고 집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모든 사건의 배후는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 뒤에서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그녀의 거짓말. 그리고 끝내 우리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경희, 올해 64입니다. 남편 김응찬은 3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해온 사람이지요. 한약 냄새가 밴 흰 가운과 침 세트를 늘 들고 다니는 전형적인 한의사 아버지였습니다. 가족에게 무뚝뚝하지만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죠. 우리 가족은 참 평범하고 단단했습니다. 성실한 아버지, 살림에 빠삭한 엄마, 그리고 자랑스러운 두 남매. 아들 윤주는 어릴 적부터 늘 반듯했습니다. 전교 1등은 기본이고 대학도 수석 입학. 남편의 뒤를 이어 한의대에 진학했고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진료실에 앉아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참 잘 키웠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지요. 반면 딸 윤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자유분방했고 규칙을 싫어했어요. 학교가 가기 싫으면 그냥 빠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유학 가버렸죠. 큰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 집에선 아픈 손가락 같은 아이였어요.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속이 깊고 정이 많고 자기 생각이 뚜렷한 아이였어요. 20살이 넘어서도 튀는 옷을 입고 형형색색으로 머리를 물들이곤 했지만 저는 그런 윤서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늘 달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 아들처럼 의사길을 가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컸고 조금만 말이 많아도 쓸데없는 소리 말라 하며 타박했죠. 그저 씩씩하고 솔직한 딸이었는데 남편에겐 늘 부족한 아이였던 겁니다. 그런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윤준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온 첫 인상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잔잔한 진주 귀걸이, 또렷한 눈매에 반듯한 말투. 그녀의 이름은 이서희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윤준 씨에게 늘 말씀만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돼 너무 기뻐요. 말끝마다 어머님, 아버님을 붙이는 모습이 얼마나 살가운지 처음 만났는데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자 그녀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반찬 위치를 바꾸고 국그릇 손잡이를 아버지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예의 바른 아이라는 인상을 주었지요. 요즘 보기 드문 아가씨네. 남편이 감탄하듯 말했고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겉모습도 반듯했지만 지성도 갖춘 인재였어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로스쿨에 진학했어요. 졸업은 못했지만요. 부모님도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계세요. 결혼식 때나 한국에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바쁘실 때라서 미리 못 나온다고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미국, 변호사, 유학. 그 단어들이 남편의 자존심을 간지렸던 걸까요?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 아주 기특하네. 그 말 뒤에는 우리 윤준에게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숨어 있었죠. 그날 저녁 서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도 스르르 풀렸습니다. 이 아이면 정말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희가 집에 들어온 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서희는 참 사람 됐다며 연신 칭찬했고 저 또한 부쩍 전화를 자주 거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한약차 끓였는데 갖다 드릴까요? 이번 주말엔 같이 산책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는 목소리는 다정했고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딸 윤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식탁에서 젓가락질만 하거나 대화에도 잘 끼지 않았어요. 어쩌다 말해도 엄마 나만 이상한 기분이 들어. 뭔가 좀 하고 말을 흐리곤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윤서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서희가 얼마나 엄마 아빠한테 다정하게 구니? 그렇게 딸을 다그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신호였는데 저는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방문이 잦아질수록 남편의 눈빛엔 윤서를 향한 불만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윤서도 좀 배워야지. 사람은 저래야 어디서든 예쁨 받는 거야.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윤서는 침묵했고 저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밤이면 서희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한의원에 간식 좀 챙겨드릴게요. 어머님 생각하다가 문자 드려요. 그녀의 다정함이 점점 깊어질수록 이상하게 제 마음 한구석은 서늘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정함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줄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처음 현관을 넘어 들어오던 그녀의 미소부터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고 너무 계산된 듯 했거든요. 하지만 그땐 믿고 싶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여자라고.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이 집 안 어딘가에는 이미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아들 윤준이와 며느리 서희의 결혼식은 성대했고 사람들은 복 터진 집이라며 우리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얀 드레스 속 서희의 눈빛은 티 없이 맑았고 윤준의 뒷모습도 그 어느 때보다도 늠름해 보였습니다. 사돈어른들도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딸을 믿고 맡깁니다. 제 손을 꼭 잡던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소중한 딸을 곱게 키워 저희에게 보냈을 때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저 역시 서희를 친딸처럼 아껴주겠다며 약속했습니다. 한편 윤준이네 신혼집은 잔금 문제로 이사가 미뤄졌고 결국 우리 5식구가 한남동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 아들 윤준, 딸 윤서, 그리고 이제 우리 며느리가 된 서희. 식탁에 의자 하나가 더 들어오고 밥 공기가 하나 더 늘어났죠. 집은 전보다 조금 시끄러워졌고 공기는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퇴근길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사와 식탁 가운데에 꽂고 제 남편에게 "이 차 드셔보세요. 순환에 좋아요." 하며 한방차를 내줬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손을 걷어붙이고 싱크대로 가는 속도도 빨랐고 고개를 끄덕이는 각도도 예의 바른 선을 정확히 지켰지요. 남편은 자주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며느리 드물다. 그 말이 집 안허공에서 오래 떠다니다 윤서에게 내려앉곤 했습니다. 윤서의 표정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말수도 줄었고요. 제가 슬쩍 물으면 딸은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 너무 완벽한 척해. 그럴 때마다 저는 딸을 말렸습니다. 괜히 시비 걸지 마. 저렇게 어른들께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내가 좀 배워. 윤서는 항상 예의 바르고 싱글생글한 서희를 질투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우리 집 복덩이 며느리였는데 자꾸만 윤서와는 부딪혔어요. 그리고 귀한 손님처럼 여겼던 며느리와 다르게 딸 윤서에게는 더 편한 감정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딸에게는 다그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생일. 우리는 친척들을 불러 작은 잔치를 했습니다.
거실엔 의자가 모자라 베란다 의자까지 끌어다 놓았고 식탁은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음식으로 가득 찼지요. 구절판의 채소는 색이 곱게 놓였고 잡채의 당면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불고기는 가장자리가 살짝 그을려 고소한 냄새가 났고 새콤한 무장아찌가 옆에서 균형을 잡아줬습니다. 사람들은 연신 감탄했어요. 요즘 이런 상 보기 힘들다. 며느리 손이 야무지네. 서희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요즘 요리학원 다니면서 어머님, 아버님 입맛을 배우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노력해 보려고요. 말끝마다 겸손을 얹었고 웃을 때마다 눈꼬리가 부드럽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결혼하고 첫 시부모님의 생신상만큼은 손수 차려주고 싶다던 서희였습니다. 그러니 미워할 수 있나요? 남편은 그 말이 마음에 쏙 들었는지 젓가락을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희 참 잘한다. 저는 흐뭇했고 윤서는 말없이 물만 마셨지요. 유리컵에 맺힌 물방울을 엄지로 훑는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축하의 날이었고 저는 기분 좋은 말만 듣고 싶었습니다. 윤서야, 너도 나중에 새언니한테 레시피 받아둬. 딸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고 시선은 접시 모서리에 박혀 있었지요. 그 밤 사람들은 경희야, 너 며느리 복 터졌다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도 웃음이 절로 흘러나왔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윤서가 재활용을 벌이다가 알록달록한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로고가 큼지막하게 찍힌 유명 배달업체 포장. 잡채, 불고기, 구절판. 전날 밤 우리 상에 올랐던 메뉴가 그대로 적혀 있었지요. 윤서는 종이를 펴보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엄마, 이거 어제 그거 맞지? 순간 저도 저게 뭐지? 싶었어요. 설마. 그래도 아버지 생일상이었는데 어제 서희의 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요리학원 다니며 배우고 있다. 정성껏 차렸다. 그 말들이 제 앞에서 불쑥 뒤집히는 느낌이 들자 불편함이 모굴대를 막았습니다. 결국 윤서는 참지 못했습니다. 서희가 거실로 나왔을 때 딸이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포장 그릇을 내밀며 말했지요. 언니, 이거 어제 거잖아요. 직접 하신 거 아니라 배달한 거죠? 서희는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곧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찼습니다. 맞아요. 일부는 주문했어요. 제가 하다가 맛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더 맛있게 하고 싶은 마음에요. 죄송해요. 의도치 않게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더 잘하고 싶었는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서희 표정을 보자 제가 끼어들어 두 사람의 대화를 막았습니다. 그만하자. 서희가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겠지. 아버지 생일에 정성 보인 거면 됐다. 저는 윤서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아래 사람인데 예의는 지켜야지.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밥 한 번 제대로 차려드린 적 있니? 아버지도 그걸로 기뻐하셨는데 굳이 문제 삼지 마라. 윤서의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말이 목구멍에서 몇 번이나 뭉개졌다가 삼켜지는 게 보였지요. 알았어, 엄마. 딸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제 방으로 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그날 내가 따로 언니한테 말했어. 왜 거짓말했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웃으면서 이러더라.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조용히 지내. 라고 말했어. 진짜 소름 돋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서희가 그렇게까지 말했겠니? 그건 네가 기분이 상해서 그렇게 들린 거야. 서희가 잘 보이고 싶어서 신경 쓰느라 그랬겠지. 그리고 또 한 번 저는 딸을 눌렀습니다. 너도 결혼해보면 알아.
시부모랑 같이 사는 게 쉬운지 알아? 괜히 불편하게 만들지 마라. 딸의 어깨가 눈에 띄게 푹 꺼졌습니다. 하지만 요리에 서툰 며느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충분히 예쁘게 보였어요. 이후로도 서희가 들어온 저희 집의 분위기는 밝은 등불이 켜진 것처럼 밝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가움은 이상하게도 윤서를 향하면 비수처럼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밥그릇이 4개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윤석건. 서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가씨는 아침을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서요. 일부러 빼놨어요. 남기면 음식이 아깝잖아요. 목소리가 아침부터 참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윤서의 눈썹 위에서 열이 확 올라오는 게 보였지요. 딸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배고픈데. 서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랬어요?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금방 밥 지을게요. 이미 모두 숟가락을 든 타이밍이었습니다. 윤서는 끝내 물만 마시고 나갔지요. 남편은 낮은 소리로 윤서를 나무랐어요. 너도 새언니처럼 일찍 나와서 밥하는 거 함께 도우라고 그랬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점심 무렵 가족들 다 같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서희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화실 운영하는 거 멋있죠. 근데 사실 요즘은 학원 운영이 더 낫지 않아요?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요. 아가씨, 작품 전시회는 돈이 잘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빙글빙글 포장을 두른 채 정확히 급소를 찔렀습니다. 윤서의 입술이 뒤틀렸고 곧 서름이 올라왔지요. 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서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깨를 오므렸습니다. 저는 그냥 요즘 미술 배우려는 학생들도 많고 입시생들 가르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나빴다면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서희 말도 맞는 소리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이 딸의 뺨을 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윤서와 서희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은근히 며느리 편을 들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어차피 내년이면 분가해서 나갈 거고 잠시 머무는 손님이라 여겼습니다. 우리 집에 사는 동안만큼은 저도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윤서가 늦게 들어왔을 때 서희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가씨 요즘 남자친구 생기셨죠? 어젯밤도 늦게 들어오시던데 술 많이 드시고 귀가하면 위험해요. 저한테 연락이라도 해요. 제가 데리러 나갈게요. 말은 배려였고 억양은 다정이었습니다. 윤서가 참지 못하고 터졌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매일 한마디씩 비꼬는 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서희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다 아가씨 걱정돼서 그랬어요. 그때 가만히 듣던 아들 윤준이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 꽂혔습니다. 윤서야, 말투가 그게 뭐냐? 서희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밤 늦게 다니는 거 그것 좀 고쳐. 술도 작작 마시고 나중에 어떤 남자가 저 물건을 데리고 가려나. 딸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말리면 더 커질 거야. 저는 늘 그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 집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무렵부터 집에서 윤서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제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이상한 예감이 자꾸 들어. 딸의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고 손등엔 잔주름처럼 작은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언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자, 윤서야. 뭐가 문제니? 제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그 말이 그때는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아주 작은 금이 벌써 깊게 들어가고 있다는 걸. 그 금이 곧 금고 문짝을 가로지르게 된다는 걸요. 저희 5식구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겉으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윤서와 서희는 눈을 잘 맞추지 않는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아가씨, 드세요. 라고 서희가 말하면 윤서는 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둘 사이가 냉랭해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제가 정면으로 끼어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괜히 불을 끄려다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일, 저는 살아오며 수도 없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차디찬 말로 그만해라 소리치기보다 부드러운 자리 하나를 만드는 편이 낫겠다. 억지 웃음이든 뭐든 밥을 함께 먹으면 마음이 조금은 풀리기도 하니까요. 그래, 자연스러운 계기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다짐하고 있던 중 어느 날 윤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있어? 할 말이 좀 있어서. 딸의 톤이 묵직했어요. 보통은 카톡으로 밥 먹자고 툭 던지는 아이인데 굳이 전화를 했다는 건 마음속에 묵은 게 있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았지만 한편으론 오늘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우리 단골 칼국수집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습관처럼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해가 빠르게 기울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집에 서희도 있을 텐데 같이 부르면 좋겠다. 둘이 자연스럽게 밥 한 끼 하면서 표정이 좀 풀리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저는 서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희야, 오늘 윤서랑 저녁 먹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갈래? 우리가 자주 가는 칼국수 집이야. 네, 어머님. 저도 가고 싶어요. 그날 저녁 칼국수집 유리문에 손을 대고 열자. 따끈한 멸치 육수 냄새가 코끝으로 밀려왔습니다. 수증기에 가려진 유리창 너머로 초저녁 노을이 물처럼 번지고 오래된 나무 의자는 반들반들 윤이 났지요. 벽에는 색이 바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주방에서는 칼국수 반죽을 치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좀 진정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서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손난로 2개를 꼭 쥐고 차갑게 굳은 표정을 데우는 중이었어요. 왔어, 엄마. 오래 기다렸니? 딸의 입술선은 얇게 다물려 있었고 눈두덩엔 잔 피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 맞은편에 앉아 냅킨을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서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늘 보던 그 예의 바른 미소.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아가씨,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그 순간 윤서의 얼굴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다가 바로 가라앉았지요. 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억지로라도 밝게 말했습니다. 괜찮잖아. 새언니도 집에 혼자였는데 같이 밥 먹으면 좋지. 그렇게 저와 윤서, 서희 이렇게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뜨거운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물 한 모금을 넘기는 동안 윤서는 숟가락 끝으로 컵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빙하던 젊은 여직원이 우리 테이블을 스치더니 휙 고개를 돌려 서희를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반짝 눈이 커졌어요. 잠깐만, 너 서희 아니야? 홍천여고 서희.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희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고 눈동자가 아주 잠깐, 정말 0.5초만큼 흔들렸지요. 누구세요? 직원은 주방 모서리 쪽으로 몸을 틀며 웃었습니다. 나야, 미나. 최미나.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어쩌다 여기서 보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윤서의 호흡이 얕아졌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사이 서희는 입꼬리를 아주 억지로 끌어올리듯 말했습니다. 아,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녔어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그 미나라는 여직원은 당황해 잠시 머뭇거리다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너무 닮아서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그리고는 다시 주방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세 명의 젓가락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 침묵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들었고 윤서는 그 손을, 그 눈을, 그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얼른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 얘는 미국에서 학교 다녔잖니. 닮은 사람이 있었나 봐. 이름도 같은 게 신기하네. 서희가 곧장 맞장구 쳤습니다. 네, 그러게요. 제 이름이랑 얼굴이 좀 흔하긴 하잖아요. 저는 홍천? 거기는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에요. 전혀 연고 없어요, 어머님. 아무렇지 않게 서희가 맞받아쳤습니다. 제 딸과 며느리가 친 자매처럼 잘 지내길 바란 저의 바람은 욕심이었던 걸까요? 칼국수를 먹는 내내 사실 불편했습니다. 밀가루를 먹은 탓인지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았고요. 계산을 마치고 식당 문을 나서는데 제 딸 윤서가 조용히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엄마 봤지? 뭘? 아까 그 눈빛. 저는 고개를 젓고 웃어 보였습니다. 무슨 눈빛? 세상 살면 별일 다 있다. 사람을 잘못 본 거지. 저는 조용히 속삭이듯 딸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잡은 윤서의 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머니에 쑤셔 넣은 손이 허공을 더듬는 듯 허전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실 저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착각이었을까? 왜 그렇게 놀란 것처럼 보였을까? 처음 서희를 봤을 때의 단정하고 믿음직한 이미지, 그리고 방금 본 그 놀람과 당황 양쪽이 겹쳐지며 묘한 불편함이 마음속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듯 달래보았습니다. 설마 어떻게 그런 걸 속이고 결혼까지 하겠어. 말이 안 되지. 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윤서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등으로 톡톡 2번 예전부터 하던 방식입니다. 새언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한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윤서야, 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사돈 어르신들도 만났잖아. 미국에서 변호사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고, 결혼식에도 오셨고.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속여? 딸이 이를 꽉 물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은요,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져.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만해. 괜히 의심만 커지면 서로 불편해지고 너만 손해야. 새언니랑 잘 지낼 생각을 좀 해. 그 말에 딸의 눈끝이 젖어들다 금세 말랐습니다. 알았어. 딸은 짧게 대답하고 방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은 진동처럼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딱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깎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칼국수집의 장면이 또 떠오르더군요. 여직원의 놀란 목소리, 그리고 억지로 지은 미소. 그 두 표정이 차례로, 그러나 거의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 저는 그 장면을 떼어내려고 눈을 꽉 감았다가 더 선명해져서 다시 떴습니다. 아니야. 괜히 의심하지 말자. 믿자. 믿으면 편하다. 마음속에 되뇌며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서희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배추된장국 끓였어요. 속이 편하실 거예요. 어제 칼국수 드시고 좀 더부룩하셨죠? 그 말에 남편은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속으로 다시 안심했습니다. 그래, 살다 보면 비슷하게 생겨서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 왜 없겠어.
제가 서희를 잠깐이라도 의심했던 것이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설거지를 하다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에 쌀쌀한 냄새가 껴 있었습니다. 곧 겨울이 오고 있는 듯 했어요. 그 무렵 남편 김응찬은 이상할 만큼 재테크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의원에서 침만 놓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경제신문을 꼼꼼히 읽고 밤마다 유튜브 투자 영상을 보는 겁니다.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유는 곧 알 수 있었지요. 요즘 푹 빠져 사는 골프 모임에서 들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현금보다 실물 자산이 최고라더라. 특히 금이 답이래. 친한 박 원장님이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던 조언이었어요. 세상이 변했어. 은행에 돈만 넣어두면 가치가 떨어지잖아. 눈에 보이는 걸 사야지. 남편은 어느 날 번쩍거리는 금속 덩어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골드바야. 순금이지. 하나에 7천만 원 정도 해. 앞으로 꾸준히 모을 거야. 이게 우리 노후엔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은 한 달에 한두 개씩 골드바를 사 모으더니 급기야 사설 보안업체까지 불러 안방 벽을 뜯고 맞춤형 금고를 설치했습니다. 혹시라도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이잖아.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죠. 비밀번호는 나만 알아. 혹시라도 입 밖에 새면 위험하니까. 조금 서운했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 금고가 훗날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사건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 안방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뛰어가 보니 그는 창백한 얼굴로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금고가 열려 있어. 뭐라고? 골드바가 없어졌어. 5개 전부 사라졌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개면 무려 3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고 금고는 강제로 뜯긴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누군가 정확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가져간 것입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집에 없는 사람 누구야? 윤서만 오늘 전시회 때문에 일찍 나갔지. 나머지는 다 집에 있어. 그 말에 남편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윤서가. 무슨 소리야? 우리 윤서가 그럴 리 없잖아. 비밀번호는 당신만 알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확신에 찬 남편은 곧장 전화를 들었습니다. 김윤서,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라. 왜요? 무슨 일인데요? 너 이 녀석, 간밤에 무슨 일을 벌인 거야? 너 금고에 손 뗀 거냐? 너 말고는 아무도 이 집에서 나간 사람이 없어. 당장 지금 바로 집으로 와. 윤서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집 안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빠, 지금 제가 골드바를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윤서, 지금 장난으로 들려? 돈이 필요했던 거냐?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윤서는 울먹였지만 남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옆에서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일단 경찰부터 부르세요. 그 정도 금액이면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괜히 아가씨 의심하지 마세요. 집 앞에 CCTV도 있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경찰이 도착해 집을 살핀 뒤 말했습니다. 현관 앞 CCTV를 확인해 보시죠. 화면 속 새벽 3시. 초록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인물이 품에 무언가를 안고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거 윤서 너가 자주 입는 트레이닝복 아니야? 머리도 너잖아. 우리 집에서 저렇게 긴 머리는 윤서 너밖에 없잖아.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윤서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결국 이렇게 집안을 팔아먹는구나.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다니.
그리고 평생 한 번도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윤서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무릎 꿇어. 내가 도둑놈을 키웠다니 정말 한심하다. 아빠 진짜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철없어도 도둑질은 안 해요. 그럼 저 화면 속 사람이 누구야? 저 옷도 너 옷인데 어디서 발뺌이야?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서희도 곁에서 울먹이며 말렸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아직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도둑이 있다면 너뿐이야. 너 말고는 이런 짓 할 사람 없다. 윤서는 울부짖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이 집에서 나가면 되잖아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는데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골드바는 알아서 찾으세요. 경찰이 찾아주겠죠. 전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윤서가 집을 나갔고 남편은 금고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니야, 우리 윤서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돼버린 거지? 경찰은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금은 정식 거래 시 실명과 일련 번호가 남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엔 가족이 개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황상 따님이 범인인 것 같으세요.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할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던 걸까? 돈이 급했던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CCTV 속 그 사람. 윤서와 너무 닮아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영상 속 인물이 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서가 집을 나간 뒤 며칠은 그저 버텼어요. 식탁 위에 굳은 반찬을 치우고 거실 카펫에 얼룩을 문지르고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를 걷어개고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덜 욱신거릴까 해서요. 그런데 손이 멈추면 그날 새벽 영상이 다시 떠올랐어요. 모자를 눌러 쓴 긴 머리의 그림자, 품에 안긴 가방, 윤서가 자주 입던 트레이닝복. 정말 우리 딸이었을까? 스스로를 달래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드라이기가 고장났어요. 며느리에게 드라이기를 빌리려고 방 앞에 섰습니다. 서희야, 드라이기 좀 빌릴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외출했나 보다 싶어 조심스레 문을 밀고 들어갔지요. 방 안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고 화장대 위 브러쉬는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거울엔 하얀 불빛이 길게 흘렀고요. 그러다 옷장 밑 모서리 틈에 검은 상자 하나가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는데 심장이 묘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건 열면 안 되는 거야. 머리는 말렸지만 손은 이미 뚜껑을 젖히고 있었어요.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CCTV 속에 찍힌 긴 웨이브 가발, 윤서가 입던 것과 똑 닮은 검은 트레이닝복, 그리고 초록색 모자. 가장 아래에선 손바닥만한 작은 전자기기가 반짝였지요. 렌즈가 하나 달린 것이었어요. 혀끝이 말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자를 덮어야 하는데 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쏟아져 나와 제멋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부엌에서 흘러나왔던 서희의 전화 목소리. 오늘까지 처리해 줄게. 계좌번호 남겨.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나도 힘들어. 아, 소리가 저절로 났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눈앞의 물건들은 제 뜻과 상관없이 제 목덜미를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본능처럼 카메라 렌즈가 달린 기계만 조심스레 제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를 그대로 상자에 넣어 제자리에 밀어 넣었어요. 방을 나와 문을 닫는데 손끝이 바늘에 찔린 듯 찌릿했습니다.
그날 밤 부엌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어둠을 쪼개고 지나갔지요. 식탁 위 메모지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가발, 트레이닝복, 모자, 초소형 카메라. 한 줄 한 줄 적을수록 손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그림들이 하나의 윤곽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통화하던 서희의 낮은 목소리. 제 안에서 오래된 도어락처럼 저항하다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나간 윤서가 지내고 있는 화실로 갔습니다. 유화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윤서는 캠퍼스 앞에서 붓을 꾹꾹 눌러 바르고 있었어요.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윤서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먼저 흔들렸지요.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레 작은 카메라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가 내 새언니 방에서 이걸 봤다. 윤서의 눈동자가 커지며 렌즈에 꽂혔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더니 낮게 속삭였지요. 엄마, 이거 몰래카메라예요. 인터넷에서 쉽게 사요. 이걸로 새언니가 안방에 설치하고 아빠 금고 비밀번호를 훔쳐본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심장이 한 번 더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숨을 한참 참고 있었다가 공기를 길게 내보냈습니다. 그럼 CCTV에 긴 머리도 모자도. 윤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발 쓴 새언니였던 거예요. 엄마, 그날 칼국수집에서 그 눈빛 봤잖아요. 새언니는 두 얼굴이었어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등을 가볍게 눌러주며 천천히 말했지요. 엄마가 어제 상자를 봤다. 가발이랑 너 트레이닝복이랑 모자까지 다 있었어. 윤서의 입술이 잠깐 굳더니 이내 다문 입이 풀렸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요. 우리는 먼저 칼국수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우리를 알아봤던 직원을 다시 만나야 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빈 홀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유리창에는 겨울 햇살이 반쯤 내려앉아 있었지요. 저번에 혹시 기억하시죠? 제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자 그 여직원이 테이블을 닦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사진 속 서희를 보여주자 그녀는 숨도 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서희. 이름 이거 맞죠? 홍천여고 다녔고요. 저는 홍천여고 졸업생 최미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희. 전학 갔어요. 도벽이 심해서 강제 퇴학 얘기까지 나왔었고. 마지막 말이 나올 때 미나의 시선이 제 눈을 피해 옆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그 고개 저침에 오래된 무게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지요. 미나의 짧은 말들이 내 머릿속에서 조심스레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부모, 로스쿨, 부엌에서 들은 계좌번호와 어젯밤 상자 속 가발과 카메라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를 옮긴 건 사실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어요. 서희의 고교 동창이라는 최미나와 오랜 대화를 나누고 칼국수집을 나왔습니다. 우리를 배웅하는 문위 종소리가 잠깐 울렸다 멈췄어요. 윤서는 나가다 말고 최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졸업 앨범에 주소록 같은 게 있을까요? 이서희의 주소를 알고 싶어요. 찾게 되면 제 연락처로 문자 좀 부탁드릴게요. 윤서가 최미나에게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가게를 나와 차에 앉자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핸들이 미끄러질까 싶어 두 손을 꽉 쥐었지요. 밤은 길었어요. 눈을 감으면 결혼식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손을 꼭 잡고 딸을 믿고 맡깁니다 하던 사돈 부인의 목소리. 따뜻하다고 믿었던 그 말이 지금은 텅 빈 껍질처럼 울렸지요. 나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믿은 건 말이었나 모습이었나. 나는 그 아이의 예의와 살가움을 믿었습니다. 어른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 법, 말끝을 둥글게 하는 법.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지 못했지요.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던지
종소리에 화들짝 깼어요. 우유 배달통이 덜컥거리며 잠깐 울다 멈췄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해졌고 저는 조용히 일어났지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식탁에 앉아 손끝을 문질렀습니다. 오늘 할 일을 천천히 마음에 새겼어요. 아들 윤준이와 남편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못한 상태였어요. 도무지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엌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지요. 윤서에게 아침 일찍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서희 예전 집 주소 확인했어요. 최민아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한번 홍천으로 가봐요. 저는 짧게 응 그래. 라고 답장했습니다. 아침에 윤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확인할 게 있어서.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딸 윤서를 만나 차를 몰아 홍천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의 흰선이 길게 늘어졌고 난간에 붙은 바람막이가 간간히 햇빛을 잘랐어요.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렀는데 단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길 중간 휴게소에 잠깐 들렀습니다. 윤서가 종이컵에 호호 불며 국물을 마시더군요. 저는 아이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조금 박여 있었어요. 붓을 오래 잡는 손, 캔버스를 오래 떠받치는 손. 20살 이후로 오르내린 그 손에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그날 너를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지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윤서도 창밖을 바라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좁은 시골길로 접어드니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집들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갈라진 담벼락, 삐걱거리는 대문 어디에서도 미국 변호사 집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엄마,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윤서의 말에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며 소름이 돋았지요.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문 앞에 섰을 때 제 다리는 이상하리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하지? 제가 망설이자 윤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냥 옆에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할게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대문이 열렸고 허리가 굽은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낡은 스웨터와 손때 묻은 앞치마, 평범한 시골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윤서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서희 고등학교 친구예요. 홍천여고요. 오래간만에 고향에 왔다가 서희 생각이 나서 들렀어요. 잘 지내나 해서요. 여자는 잠시 우리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그래, 들어와요. 뭐 이런 데까지 찾아오고 서희 친구라니 반갑네. 좁고 오래된 거실 안에는 낡은 장롱과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벽지엔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었고 주전자에서 끓고 있는 보리차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희는 잘 지내죠?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서희 소식 들은 지가 벌써 8년은 됐어요. 대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결혼한다는 소식만 전하고는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겼어요. 결혼식에도 못 갔고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살아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러내렸습니다. 8년 전 임신. 윤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때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이도 초등학생쯤 됐겠네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서희는 지금 우리 아들 윤중과의 결혼이 두 번째였고 변호사 부모님 이야기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어요.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다는 말은 물론이고 로스쿨, 유학,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날조된 인생이었던 겁니다. 어두워졌고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차 안에서도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윤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왔던 사돈 어른은 누구였을까요? 그러게 말이다. 아마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겠지. 연극 배우든 지인 부탁이든.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한순간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건 며느리가 아니라 배우였던 거예요. 모든 말이 거짓이었고 모든 행동은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번의 결혼을 했었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숨긴 채 철저히 계산된 결혼이었던 거죠. 검은 속내가 드러나자 며느리가 했던 행동들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야. 이 거짓의 끝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의 다짐이 더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이제 진실이 숨을 곳은 없다. 그리고 이젠 그녀가 대가를 치를 차례다. 다음 날 아침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머리는 무겁고 가슴은 들쑥날쑥했지요. 홍천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물결처럼 되밀려왔습니다. 첫 결혼, 임신 사진, 끊긴 연락. 그 모든 조각이 우리 집의 어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어요. 이제 누가 먼저일까? 남편일까, 윤준일까? 혀끝에서만 맴도는 말들이 목을 막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어요. 화면에 강남경찰서가 또렷했지요. 남편 김응찬이 급히 통화를 받았습니다. 짧은 내가 두 번 지나고 그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지요. 전화를 끊자마자 손에서 힘이 빠져 폰이 탁자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이 마른 침을 삼켰어요. 목소린 바닥에서 끌어올린 듯 낮았습니다. 골드바 찾았대. 5개 중 3개 실명 거래로 매입된 기록이 확정됐대. 거래자 신분증 사본까지 확보. 제 심장 소리가 귓속을 두드렸어요. 누가 팔았대? 남편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지요. 이서희.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꺼진 듯 했어요.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입 밖으로 확인되는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선명했지요.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거짓은 끝났고 진실만 남았지요. 그날 저녁 우리는 식탁 대신 거실 중앙의 의자를 둥글게 돌려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가 가운데 놓였고 남편은 천천히 안에 종이들을 꺼내 펼쳤지요. 날짜, 매입시간, 금거래소 이름, 일련 번호, 그리고 거래자 신분증 사본까지. 종이 위 활자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희는 처음 보는 얼굴로 침묵하고 있었지요. 눈동자는 분주했지만 입술은 붙어 있었어요. 남편이 낮고 단단히 물었습니다. 서희야, 여기 서류 다 사실이지? 서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남편이 서류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CCTV까지 꾸며서 우리 딸을 도둑으로 몰았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눌러왔던 무언가가 겨울 얼음 깨지듯 울컥치고 올라왔어요. 그 박스 내가 찾았어. 가발, 트레이닝복, 초록 모자,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 우리 안방 금고 비밀번호 훔치려고 달았던 거 전부 네가 준비한 소품이었지. 서희의 눈매가 흔들렸고 손등에 핏기가 빠졌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자 윤서가 한 발 나섰지요. 대체 왜 그랬어? 내가 뭘 그렇게 미웠니? 내가 훔친 건 금덩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신뢰였어. 잠시의 정적.
그리고 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내 딸이 너 때문에 도둑 누명을 썼다. 입안에서 말이 뜨겁게 데워져 나왔지요. 그리고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거였지. 찰나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며 서희의 뺨을 정확히 쳤습니다. 탁 소리가 거실 벽을 따라 반듯하게 퍼졌지요. 서희의 얼굴이 옆으로 고꾸라지듯 돌아갔고 눈빛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다시 앉았어요. 그 한 대는 분풀이가 아니라 선이었어요. 여기, 이 선을 넘지 말라는 우리 가족을 향한 마지막 경계선. 그 뒤는 빨랐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연락했고 서희는 임의 동행으로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았어요. 금고 번호 패드가 촬영된 영상 파일, 박스에서 나온 장비 구입 내역, 금거래소 매입 전표 모두가 서로를 지지하는 증거가 되었지요. 혐의는 단순 절도를 넘어 상습절도, 증거 위조, 명예훼손까지 붙었습니다. 게다가 이서희는 8년 전 첫 번째 결혼 사실도 숨겼고 8살 난 자식도 있는 여자였죠. 며칠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검찰 송치. 법정에서 재판장은 단호히 말했지요. 신뢰를 배신하고 가족을 기만한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선고는 실형. 그 순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는 소리 같았지요. 하지만 진짜 겨울은 법정 바깥에 있었어요. 윤준이었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지요. 그 얼굴은 붓고 헬쑥했어요. 어느 저녁 아이가 거실로 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어깨가 내려앉고 눈빛이 젖어 있었지요.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이가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왜 그때 엄마랑 동생 말을 끝까지 믿지 못했을까? 내가 한의사라면서 그렇게 사람을 못 봤어요. 윤서야 미안하다. 동생은 조용히 다가와 오빠의 어깨를 툭 건드렸어요. 오빠 이제 됐어. 우리 다 봤잖아. 끝났어. 두 사람의 눈가가 동시에 젖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남편. 그 사람은 어느 밤 윤서 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되니?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은 문턱을 넘다 말고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넓은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손이 떨렸지요. 아빠가 잘못했다. 그날 너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손까지 올린 거 두고두고 벌받을 일이다. 미안하다. 우리 윤서. 방 안 공기가 잔잔히 흔들렸어요. 아이는 조용히 아버지 앞에 쭈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받쳤지요. 아빠, 나도 아빠를 원망했어. 근데 이제 알겠어. 다들 속았던 거잖아. 나도 화냈고 또 울었고 그래도 아빠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해요. 남편의 눈에서 크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울면 눈물이 적게 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그 밤 우리 셋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울음만이 말을 대신했지요. 며칠 뒤 우리는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상이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가 올랐지요. 윤주는 조심스럽게 국을 말았고 윤서는 고등어구이를 아빠 옆으로 가까이 갖다 댔어요. 남편은 젓가락을 들고 한 번, 두 번 망설이다가 결국 크게 한 숟갈 떠넣었지요. 그제야 집안에 사람 사는 소리가 다시 퍼졌어요. 더 먹어라.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몇 마디가 우리에겐 가장 큰 회복이었어요. 밤이 되자 저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짜 사돈 부인의 번호였지요. 발신 버튼을 눌렀지만 신호는 길게 울리기만 했습니다. 무응답. 다시 한 번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화면을 끄며 저는 담담히 생각했지요.
그래, 연극은 막을 내렸다. 무대는 치워지고 관객은 돌아가고 남는 건 배역이 아닌 우리 가족들. 우리에겐 이제 진정한 가족만 남았습니다. 상처난 그러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긴 그림자가 걷히는 듯 했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윤서의 어릴 적 사진을 넘겼어요. 화구를 들고 웃는 아이, 물감을 얼굴에 묻힌 채 장난치던 아이. 그렇게 자유롭고 그래서 가끔은 제멋대로였지만 남한테 피해주지 않던 아이. 엄마가 안다. 넌 그런 아이였다는 걸.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지요. 창밖 바람이 처마 끝을 스쳐 지나갔어요. 깊었던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거짓은 무너졌고 진실만 남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어떤 거짓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살아도 함께, 아파도 함께 가자. 한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그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요. 그 흐름 속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환자를, 남편은 가족을, 윤서는 그림을, 그리고 저는 집을. 집은 다시 우리를 품었고 우리는 집 안에서 서로를 붙들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인연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던 그녀는 결국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지요. 억울한 누명 속에서 눈물 흘리던 딸도 이제야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속이 조금이라도 시원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사이다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